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썬더랜드와 1대1로 비기면서 좋았던 승리 흐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모하메드 살라를 또다시 선발에서 제외했고요. 로버트슨과 조고메즈 풀백으로 약간 경험의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학포, 비르츠, 소보슬라이,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좋았던 이선 조합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일단 비르츠와 이상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금 비르츠에 대한 논쟁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르츠는 풀경기 보면은 경기력 자체는 저는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탯이죠. 매 경기를 다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르츠에 대한 평가는 스탯이 많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또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스탯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리그에서는 아예 없다 보니까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득점한 것도 그 전에 한두 명 제치고 어쨌든 자책골을 유도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비르츠의 득점처럼 보였으나 자책골로 변경돼서 더 아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비르츠가 이런 논쟁들을 좀 줄이려면 스탯이 있어야 논쟁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돈값을 못 해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1대1 돌파나 볼 소유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비르츠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비르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비르츠를 봤을 때는 1대1 돌파, 볼 소유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됐습니다. 턴오버도 많았고요. 근데 이게 별로였던 게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웨스트햄전에서는 좀 개선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르츠의 저점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이 저점이 결국에 고점으로 이어져서 득점이나 임팩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로 바뀔 수 있을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뒤쪽에서도 비르츠를 리버풀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실 뉴캐슬에서와 다르게 리버풀에서는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저는 뉴캐슬과 리버풀 경기를 보면서 이 두 팀의 차이가 뭐고 왜 스트라이커가 다르게 활용되는지를 주목해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뉴캐슬도 충분히 좋은 팀입니다만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는 리버풀이 뉴캐슬에 비해서 강팀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공격진의 네임밸류 같은 것만 봐도 상대가 리버풀과 맞불놓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 결과는 리버풀의 평균 점유율로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리버풀의 리그 내 평균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거 브렌트포드한테 발목 잡히고 그럴 때도 점유율 1위였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내려앉은 수비를 만나게 된다는 거고, 뉴캐슬보다 상대적으로 이삭이 센터백한테 먼저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때는 이삭이 좀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공 받아주고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리버풀에서는 조금 더 제한된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기마랑이스 토날리 유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와 중앙에서 경합해서 우당탕탕으로 막 빼앗고 공간에다가 빠르게 전환해줄 수 있는 그런 패스를 하는 선수가 리버풀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그나마 리버풀에서 해줄 수 있었던 선수가 맥칼리스터였는데 맥칼리스터는 그 정도의 폼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는 보면은 릴리즈가 되게 빨라요. 공 방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도 정확한 패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리버풀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삭이 잘했던 것도 있지만 중원의 그런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조금은 넓은 공간 속에서 이삭의 개인 능력으로 슈팅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삭이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다른 방식에 적응을 하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리버풀이 자랑했던 그런 특공대 역습이 이번 시즌에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삭이 좋아하는 상황이 더더욱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에서 이삭이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제는 내려앉은 팀 상대로도 더 차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버풀, 저는 전반전에 비르츠를 활용하는 방법이 꽤 인상 깊었거든요. 비르츠한테 일정한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상당한 자유도를 부여하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라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비르츠 중심 느낌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소보슬라이가 뭐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준다고 하면 흐라멘베르가 조금 더 앞쪽으로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비르츠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조고메즈랑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중앙과 우측에서 여러 가지 스위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건 이삭이 조금 고정된 위치에 있었다는 거, 센터백과 계속해서 붙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삭한테 공을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 소보슬라이가 이런 상황에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소보슬라이가 지금 리버풀에서 출전 시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보슬라이의 체력이 떨어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비르츠를 쓰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터득하고 있는 것 같으나 리버풀 선수들 전체적인 폼 문제 때문에 결과가 조금 더 안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리버풀이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학포 대신에 살라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보슬라이로 바꾸고 비르츠는 왼쪽 윙어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건 결국에 살라를 투입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살라가 투입된 만큼 그만큼 퍼포먼스를 뽑아줘야 비르츠가 프리롤을 못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살라가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뽑아주지 못한 게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살라는 볼 소유도 전성기만큼 되지 않고 드리블 퍼포먼스도 아쉽습니다. 동료 활용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비르츠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왼쪽에 고정된 움직임을 가져갔고 자유도가 떨어지면서 주로 그냥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뭐 학포에 비해서 나중에 들어온 케르케즈가 오버래핑 할 때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 비르츠가 학포만큼 우직하게 역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을 만들 그런 힘 자체는 부족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르츠를 쓸 거면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건 타는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리버풀이 비르츠를 사왔으니까 비르츠를 사용하려면 그런 조건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실점 장면입니다. 사실 리버풀이 오늘 경기 뭐 득점을 못한 거는 아쉽긴 하지만 썬덜랜드한테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점을 한 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센터백 듀오의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나테가 공중볼에서 너무 쉽게 헤더를 놓쳐줍니다. 그리고 이 공이 상대 선수의 약간의 터치미스로 반다이크한테 향하게 되는데요. 반다이크의 몸의 자세가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공을 처리하기 어렵고 여기서 좀 안일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리버풀의 선수들이 공을 뺏기게 되고 이렇게 반다이크가 앞으로 공을 보내주니까 리버풀 선수들은 역습 나가려고 몸을 돌려놨는데 또다시 한번 뺏기니까 몸의 방향을 바꿔야 되죠. 거기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지금 사실 반다이크가 튀어나가려면 이미 양쪽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커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반다이크가 여기서 튀어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공을 가진 선수를 견제하러 나가는 순간 양쪽에 있는 루트로 패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다이크는 섣불리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주변 동료를 탓하기엔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다이크가 제대로 거리를 좁혀주지 못하다 보니까 썬덜랜드가 중거리를 때리고 거기서 굴절로 인해서 실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의 최근 실점 과정이 뭐 리버풀이 수비 조직적으로 깨져서 실점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실수로 나오는 실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거 실수만 줄이면 된다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 센터백 바꿀 선수들도 없는데 자꾸 센터백들이 실수를 하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썬덜랜드는 리버풀의 공격을 되게 끈적하게 잘 버텼어요. 때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비 구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했고 4-4-2와 5-4-1 오고 가면서 수비 형태를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무키엘레라는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우풀백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4-2일 때는 우풀백을 보고 5-4-1일 때는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해주면서 유기적으로 플레이했고 리버풀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공을 가지고 왔을 때 그림과 같은 상황일 때는 5-4-1, 그렇지 않았을 때는 4-4-2로 상대를 하프라인 뒤쪽까지 밀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이 됐죠. 그리고 리버풀이 넘지 못한 구역이 있어요.
바로 저 가운데 구역인데요. 지금은 4-4-2 느낌으로 수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운데 지역에 숫자를 많이 두고 저쪽에 리버풀이 공을 투입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투톱까지 샌드위치로 공을 잡은 선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6명이 뭐 2-3명을 압박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리버풀이 저기에 공을 투입하면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보니까 자꾸만 사이드로 공이 가게 됩니다. 근데 리버풀이 사이드로 공이 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사이드로 공이 간 다음에 상대의 수비 중심을 끌어당기고 다시 그 공이 살아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공이 살아서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는 빈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느리기도 했죠. 어쨌든 계속 소유권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결국에는 뭐 비르츠의 득점 유도가 있긴 했지만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간단 경기 총평을 하자면 리버풀은 지금 득점보다 실점을 더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목받는 선수는 이삭과 비르츠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리버풀이 결국 실점을 더 줄이는 방향이 더 성적을 빠르게 반등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썬더랜드는 원래 골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리버풀이 오늘 경기도 한 골 싸움이라고 예상하고 수비를 더 신경 쓰는 그런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비가 안 됐던 게 너무 아쉬웠고요. 웨스트햄전도 리버풀이 뭐 위기 상황을 맞긴 했지만 결국엔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학포의 추가골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볼 수 있고, 공격 조합도 조합인데 센터백 개개인 실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좀 지친 상태거든요. 중요한 시기에 지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점점 만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리버풀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